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고 충격적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딸이 숨어서 벌인 끔찍한 게임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혹시 지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경악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리고 그 통쾌한 결말은 무엇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4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했던 경험을 여러분께 털어놓고자 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야기는 작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아내 이정희와 14살 된 딸 예은이와 함께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저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돌보며 딸 교육에 열성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죠. 딸 예은이도 공부를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가족을 모범 가정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가구 배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다거나 제가 놓아둔 물건들이 다른 곳에 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나 딸이 청소하다가 옮겨놓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없어지기도 하고 화장실 휴지가 갑자기 많이 줄어있기도 했죠. 전기요금도 평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것은 밤중에 들리는 소음이었습니다. 새벽 2, 3시쯤 되면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저희 집 안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확인해보면 아내와 딸은 모두 자고 있었고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한 달 정도 계속되자 정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희 집에 몰래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보안업체에 의뢰해서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하자 아내가 굉장히 반대했어요. 사생활 침해라면서 왜 꼭 카메라까지 달아야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현관, 그리고 복도에 총 4대의 카메라를 달았죠.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상한 현상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 드디어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간 낮 시간대에 저희 집에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제 장모였습니다. 장모는 3년 전에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까지 했는데 CCTV에서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니 분명히 장모가 맞았습니다. 키, 체형,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게다가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와 딸의 행동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둘 다 장모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내가 어디선가 장모를 데려와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제가 돌아오기 전에 다시 어디론가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장모가 살아있고 아내와 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니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가 살아있어? 하지만 아내는 무슨 소리냐며 발뺌했어요. 어머니는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아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그제서야 아내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장모는 실제로 살아계셨어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자 아내가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반대했던 거였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있었고 집에서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장모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고 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장모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다른 곳에 모셔놨다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 가짜 신분으로 입원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럼 장례식은 뭐였어? 화장은? 다른 무연고자의 시신을 가져다가 했어요. 장례식장 직원에게 돈을 주고.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럼 어머니를 왜 집으로 데려와? 요양원에서 탈출하셨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씩 집에 모시고 있다가 다시 데려다 드리는 거예요. 정희의 말에 따르면 장모가 요양원에서 탈출해서 집으로 오는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낮 시간에 집에서 모시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데려다 준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은이도 알고 있었어? 응. 미안해. 딸까지 이 모든 일에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말한 요양원에 직접 가보기로 한 거죠.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사위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원장이 하는 말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장모가 이곳에서 이미 반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작년 7월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렸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모가 반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럼 CCTV에 찍힌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장모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장모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세히 보니 키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달랐어요. 단지 비슷한 체형의 나이 든 여자였을 뿐이었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정희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정희야, 진실을 말해. 그 여자가 누구야?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여자는 아내의 동창이었던 김영희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분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정희가 이분에게 돈을 주고 낮 시간에 저희 집에서 지내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어이없었어요. 보험금 때문이야. 장모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돈을 정희가 혼자 가로챈 거였어요. 저에게는 장모가 살아계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한 거죠.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 3억. 3억이라니요. 정희가 3억 원의 보험금을 혼자 챙기기 위해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꾸민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낮 시간에 다른 사람을 집에 들여보내야 했을까요? 그냥 보험금만 숨기면 될 일이었는데 말이죠. 더 캐묻자 정희가 또 다른 진실을 털어놨어요. 정희가 그 보험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투자에 실패해서 돈을 거의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잃었어? 거의 다. 2억 5천만 원 정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보험금을 가로채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으로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럼 김영희 씨한테는 왜 그런 일을 시킨 거야? 혹시 당신이 의심할까 봐서.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아내는 저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 이런 정교한 연출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영희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처를 받아서 만남을 요청했죠. 김영희 씨는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제가 진실을 안다고 하자 결국 만나주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경악스러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영희 씨가 하는 말에 따르면 아내가 단순히 보험금을 숨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라니요? 제가 낮에 집에 있으면서 본 건데 오후에 남자가 와요. 수진이와 함께 있다가 저녁에 가더라고요. 김영희 씨의 말에 따르면 정희가 어떤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낮 시간에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에 협조한 거예요? 정희가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희가 김영희 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이런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김영희 씨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정희가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사업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연히 들은 건데 온라인으로 뭔가 파는 사업 같았어요. 그런데 불법적인 것 같았어요. 김영희 씨의 말에 따르면 정희가 그 불륜남과 함께 온라인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험금으로 초기 자금을 대고 중국에서 짝퉁 제품들을 들여와서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사기 사업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은이까지 이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딸이 학교 친구들에게 엄마가 명품 싸게 구해준다면서 주문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은이도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아이가 가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번 주에 친구들이 가방 5개, 지갑 3개 주문했다고 보고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14살짜리 딸까지 사기 사업에 동원하고 있었다니요. 집으로 돌아가서 정의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정의야, 가짜 명품 파는 사업이 뭐야? 정의의 얼굴이 또다시 새파래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어떻게 알았어? 김영희 씨가 다 말해줬어. 예은이까지 동원해서 사기를 치고 있었다고?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불륜남이 중국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짝퉁 명품들을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것들을 정품인 것처럼 포장해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나라 같은 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벌었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불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손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돈으로 정희가 따로 아파트까지 계약해 놓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불륜남과 함께 살 집을 미리 마련해 놓은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1년 전부터.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시작한 일인데 나중에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졌어. 정희는 저와 이혼하고 그 남자와 재혼한 다음 함께 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은이도 데려가서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정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예은이 생각해서라도 신고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일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희와 예은이가 모두 없었어요. 옷장도 비어 있었고 여권도 없었습니다. 급하게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희가 그 불륜남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도피한 거였어요. 예은이도 함께 데려간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희가 도피하기 전에
저희 집안의 귀중품들을 모두 가져갔다는 점이었어요. 결혼 반지, 시계, 심지어는 제가 모아둔 비상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희와 그 불륜남이 운영하던 가짜 명품 사업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도 10여억 원에 이르렀어요. 더욱 가관인 것은 김영희 씨도 사실은 이 사기극의 공모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 때문에 협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명품들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정희뿐만 아니라 김영희 씨까지 저를 철저히 이용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이번에는 불륜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김영희 씨의 증언을 이야기하자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정희가 1년 전부터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당신이 너무 무관심했어. 집에 와서는 TV만 보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정희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무관심했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딸 예은이도 엄마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은이까지 알고 있었어? 응. 미안해. 그 남자를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4살 딸에게까지 거짓말을 시키고 불륜남을 삼촌이라고 부르게 했다니요. 저는 그 즉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말쟁이와는 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보험금도 다 돌려주겠다고 했죠. 보험금은 이미 다 없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은 아직 2억 정도 남아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부가 남아있었던 거죠. 아마 그 돈으로 불륜남과 함께 쓰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정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그 불륜남과 함께 여행을 다닌 기록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심지어는 둘이서 아파트까지 알아본 기록까지 있었어요. 정희는 저와 이혼하고 그 남자와 재혼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험금을 숨겨둔 거였죠. 있었어요. 아내는 저와 이혼하고 그 남자와 재혼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험금을 숨겨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정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그 불륜남과 함께 여행을 다닌 기록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심지어는 둘이서 아파트까지 알아본 기록까지 있었어요. 정희는 저와 이혼하고 그 남자와 재혼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험금을 숨겨둔 거였죠. 재판 과정에서 김영희 씨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정희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재판 중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희와 그 불륜남이 단순한 사기범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파는 가짜 명품들 중 일부는 북한에서 제작된 것들이었어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만든 정교한 짝퉁들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국가보안에 관련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희가 도피하면서 남긴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편지에는 더욱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사실 우리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엄마의 보험금도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은이도 제 친딸이 아니에요. 당신이 예은이를 친딸로 알고 사랑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제 전 남자친구의 아이입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14년 동안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다니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예전에 보관해 두었던 예은이의 머리카락과 제 DNA를 비교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예은이와 저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 14년간의 아버지 역할,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희와 그 불륜남, 그리고 예은이가 동남아시아에서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들이 도피한 곳에서도 똑같은 사기를 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거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서 정희와 그 남자는 각각 1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은이는 미성년자라서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은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친딸도 아닌데다가 그동안 사기에 가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거든요. 결국 예은이는 정희의 친정에서 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기 사건 때문에 시선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후 몇 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정희의 모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보험금은 물론이고 사기로 벌어들인 돈들도 대부분 압류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나서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영희 씨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 공모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도와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희와 한패였던 거죠. 지금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은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딸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은이가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엄마의 거짓말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딸과 함께 차근차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